파트를 맡게 된 김가영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에 같이 해주셨던 연주님께서 질문이랑 답을 중간중간에 물어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비전에 대한 간략한 인트로덕션을 넣었고 CNN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컴퓨터 비전이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레퍼런스랑 recommended 페이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Introduction to Computer Vision, 즉 컴퓨터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전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비전은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감각 중의 하나로 시각을 통해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전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이나 표정 같은 걸 감지하고 해석하고 세상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정의가 있는데요. 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전이 단순하게 무엇이 어디 있는지만을 이해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람에게 비전이란 계획적인 감각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적인 감각이 아니고 동적인 감각인데요. 이 이미지에서도 정적인 요소를 먼저 인식하게 되지만 그 안에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어떻게 움직이고 시간에 따라 그 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자면, 도로에 있는 2대의 차량 중에 흰색 밴은 아마도 정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기에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차는 지금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이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객체 모두 차량이라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 둘을 다르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도로 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걷고 있는 사람들과 도로 옆에 서 있는 사람들로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처럼 이미지 안에 있는 사물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시간적인 변화까지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너무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컴퓨터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컴퓨터 비전이 풀어야 되는 핵심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컴퓨터 비전이 로봇 조작이라던가 자율주행, 모바일 컴퓨팅, 의료 영상 분석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페이스 디텍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컴퓨터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본다라는 것을 학습시킬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이 컴퓨터 비전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되게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컴퓨터가 어떻게 이미지를 볼까? 즉,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가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컴퓨터는 사실 이미지를 되게 단순한 숫자의 집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2차원 배열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언어보다 조금 더 간단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링컨의 흑백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작은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픽셀이 하나의 숫자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흑백 이미지에서는 이 숫자가 0부터 255까지의 정수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우면 검정색, 255에 가까우면 흰색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0부터 255까지 2차원으로 높이, 넓이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되게 되고, 만약에 이게 컬러 이미지였다면 픽셀 하나가 RGB 3개의 숫자로 추가적으로 표현이 되었겠죠. 그래서 총 3차원, 높이, 넓이, 색상, 정보 이렇게 3차원으로 표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 사진을 보면은 아까 볼 수 있었듯이 이런 링컨 흑백 사진 같은 경우에는 2차원 행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저희가 보통 보는 사진들은 이제 3차원으로 해서 RGB 값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RGB 값을
그런 흑백으로 변환을 시키고 또 왜 저희가 흑백으로 전환을 시키는지를 제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아래 보이는 수식과 같이 그 R값과 집값과 B값에다가 특정 상수들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저렇게 더해주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웨리리 썸을 한다고 하고요. 뭐 컴퓨터 비전에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활용이 되는데 뭐 엣지 디텍션, 피처 익스트랙션과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고 그 저렇게 그 RGB 값을 흑백으로 변환시키는 저 특정 상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계산보다는 조금 그 엠피리컬하게 확인을 해서 나온 값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정보네요. 네,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에서 저희가 어떤 태스크를 다루는지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주요 작업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회귀, 리그레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입니다. 회귀는 연속적인 값을 출력하는 작업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분류는 연속적인 값이 아니고 특정 클래스 레이블을 출력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보고 이 사진이 어떤 미국의 대통령인가를 만지는 문제는 분류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링컨이나 뭐 워싱턴, 오바마 등등 다양한 이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결과들 중에 어느 특정한 클래스 하나의 답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는 0.8로 링컨이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저희는 이런 이미지를 올바르게 이렇게 분류를 하려면 모델이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클래스, 즉 대통령의 고유한 특징을 알아야 이 각각의 레이블들이 확률값을 얼마를 가질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링컨의 얼굴 사진에서 링컨을 구별짓는 특별한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조지 워싱턴이 아니고 링컨이 이 사진의 주인공이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정의하고 추출하는 과정을 저희는 피처 디텍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각 클래스를 구성하는 고유한 특징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정의를 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들을 이미지에서 실제로 찾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진에서 얼굴을 찾고 싶다면 눈, 코, 귀와 같은 특징을 찾아야 할 것이고 뭐 차에서는 이런 바퀴, 뭐 이런 판넬이나 뭐 헤드라이트 같은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역으로 이제 이런 코나 눈이나 입 같은 게 발견이 되면 이건 얼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문이나 창문, 뭐 계단 같은 게 발견되면 이건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그 특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면 비슷한 객체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분류기를 만든다고 하면 결국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특징을 정의를 하고, 즉 무엇을 찾을지에 대한 그 도메인 논리지를 얻고 그 특징을 이미지에서 찾고 그다음에 찾아냈다면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직관적이고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컴퓨터가 받아들이기엔 어렵습니다. 나는 얼굴을 감지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눈을 찾아야 된다. 그럼 눈을 어떻게 감지할 것인가? 라는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게 되게 제기적인 문제로 해석이 되는데 얼굴을 감지할 때 가졌던 문제를 눈을 감지할 때도 똑같이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변형이 너무 많습니다.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고 얼굴이라는 객체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언제 관찰을 하는지, 뭐 그 크기가 어떤지, 조명이 어떤지 등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뭐 또 얼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이미지에서도 그런 똑같은 특징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요. 즉 같은 객체라도 픽셀 공간에는 수많은 변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본다는 것 그리고 디텍션 한다는 게 컴퓨터에게는 되게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류 알고리즘은 이제
분류 알고리즘을 따르는 모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 invariant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변형에 대해서 robust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인베리언트 해야 된다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비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풋에 변화를 조금 주더라도 아웃풋이 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양이가 뭐 서 있든 누워 있든 앉아 있든 다 고양이로 잘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인베리언트랑 조금 비슷한데 다른 또 단어가 뭐가 있냐면 인풋에 변화를 줬을 때 아웃컴이 변한다라는 말은 코베리언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코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인풋의 변화로 인해서 아웃컴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 코베리언트하다라고 하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웃풋이 변화는 했는데 그게 인풋으로 인한 직접적인 게 아니면 not covariant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에는 코너의 위치 자체는 이제 코베리언트하게 하게 되죠. 왜냐면은 이저 이미지를 딴 데서 이렇게 바라봐서 코너 자체가 이제 우측 하단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코너가 있다 없다라는 그 코너의 그 리스폰스 자체는 인베리언트하게 되는 건 거죠. 저게 이미지가 저렇게 바뀌더라도 뭐 고양이를 예시로 들면은 고양이를 다른 데서 바라보더라도 고양이의 눈이 있다 없다라는 이런 그런 특징 자체는 리스폰스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그런 게 인베리언트하다. 그래서 분류 알고리즘은 인베리언트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앞선 특징들 때문에 이런 피처 디텍션 단계에서 머신러닝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고 딥러닝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머신러닝의 한계라고 함은 머신러닝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이런 특징들을 사람이 직접적으로 정의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딥러닝은 특징을 사람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얼굴이야 라는 이미지를 충분히 많이 보여주게 되면 모델이 그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자동으로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사람이 직접 나는 얼굴 감지하고 싶으니까 귀랑 눈이랑 코를 찾아야 해 라고 정의를 하는 대신에 혹은 더 로우 레벨로 내려가가지고 귀를 찾으려면 수직선이 있고 그 아래 동그라미가 있어야 된다. 뭐 같은 세부 조건들까지 정의하는 대신에 모델의 이미 얼굴 이미지를 다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모델이 스스로 어떤 게 얼굴인지 어떤 게 눈인지 이런 것들을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찾아냄으로써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이 무엇이 다른지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 얼굴을 나타내는 고유한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계층적으로 수행을 한다고 표현을 하고 이 계층 구조는 모델로서는 이제 그 뎁스가 얼마나 깊어지는지에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뎁스가 깊어질수록 각 층이 더 복잡하고 표현력 있는 특징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앞선 다른 이 강의들에서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딥러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걸 조금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 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각 층이 이전 층의 출력을 기반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층의 모든 뉴런이 이전 층의 모든 입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비전 문제에는 이런 fully connected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 차원에서는 텍스트의 경우에는 1차원 입력, 즉 특징 값들을 리스트 형태로 이제 모델에 넣게 되는데 이미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원 형태의 입력입니다. 근데 이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는 1차원의 입력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원 이미지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미지가 28 곱하기 28 이미지면은 이제 784 크기의 벡터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던 공간 정보가 손실되게 됩니다. 즉 위치적인 구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모든 픽셀이
모든 뉴런과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델 파라미터 수도 너무 커지고 되게 여러 층으로 깊이가 있게 쌓이게 그러려면 여러 층으로 깊이 있게 쌓여야 하는데 그럼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게 직관적으로 2차원 배열을 1차원 리스트로 바꾸는 것은 최적화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간 정보를 보존하고 그럼에도 효과적으로 코스트를 줄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근데 이제 그 조금 그 아예 요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를 사용을 안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그런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를 활용을 하면서도 이러한 스페이셜한 인포메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부분에서 이제 뭐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위치 정보를 순차적인 정보들을 이제 보존을 하잖아요. 이미지에서도 조금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살짝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비전 분야에서도 이러한 포지셔널 인코딩 개념이 활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기술 최근에 나온 기술 중에서는 이러한 그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임베딩이 플래튼된 형태로 패치에 더해지는 형태로 이제 인풋에 추가가 돼서 이미지를 좀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여서 분류를 하는데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패치 임베딩을 행렬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 토큰을 컨캣해서 최종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랑 그 인풋이랑 더해서 최종 인풋으로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스파셜한 스트럭처를 이미지의 공간적인 구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입력 픽셀들을 작은 패치 단위로 뉴런과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아이디어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FCNN에서는 모든 입력이 모든 출력 뉴런에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요걸 사용하게 될 경우 출력 뉴런 하나가 이미지 전체가 아니고 입력 이미지의 굉장히 작은 국소 영역, 요 패치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력층에 있는 요 뉴런 하나는 입력 이미지의 요 좌측 상단에 있는 패치에서만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 뉴런의 위치가 입력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대표하는지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반복을 하게 되고 그 반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모든 입력 뉴런이 모든 출력 뉴런에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접한 뉴런들이 여전히 겹치는 입력을 공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정보의 중첩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공간 정보를 잘 보존을 하면서 그 연결된 수는 좀 줄이고 모델의 표현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선 내용이 되게 수학적인 연산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컨볼루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컨볼루션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4 곱하기 4 필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필터라는 것은 일정 크기의 가중치로 구성된 박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필터는 픽셀 값 16개, 이 4 곱하기 4니까 16개의 가중치 값을 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터가 이미지 전체를 이제 슬라이딩을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고 매 위치마다 각 이미지의 4 곱하기 4 픽셀과 그 필터의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그 값을 합산하고 여기다 바이어스를 더해서 비선형 함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 컨볼루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모두에게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하고자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컨볼루션 연산이 정확히 어떤 연산이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컨볼루션이 사실 지금 비전에서 이제 이후에 배울 CNN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그런 컨볼루션과는 실제로는 조금 다른 연산 방법인데요. 그 우측에 있는 수식들을 보시면 우선 코릴레이션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주변에 있는 몇 가지 이제 그것들의 평균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코릴레이션이고, 크로스 코릴레이션 방법이 저희가 이제 이미지 연산에서 얘기를 하는 이제 그 컨볼루션을 이제 실제 수식으로 이제 그걸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가중치 필터에다가 플리핑하면서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 그걸 이제 썸하는, 그러니까 원래 필터에다가 이제 그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 썸을 하는 과정이 이제 그 크로스 콜리레이션 방법이고, 실제 컨볼루션 연산은 그냥 그대로 필터를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플리핑을 해서 적용을 하는 연산 과정을 실제로는 컨볼루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그 기호로 나타내면 크로스 콜리레이션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X가 들어간 저런 표시고, 컨볼루션은 별표 모양으로 이제 연산을 적용을 하는데, 강의의 뒷부분에 실제 연산 방법이 나오긴 하지만 강의에서 설명하는 CNN 방법의 컨볼루션은 실제로는 크로스 코릴레이션 연산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첨부를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다 헷갈리지 않고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신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합성곱 연산, 그 컨볼루션 연산이 실제로 어떻게 해서 특징을 추출하게 되는 건지, 즉 어떻게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게 되는 건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미지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성곱 연산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추출하도록 하는지 도와주는 그런 과정을 배우게 될 텐데, 그 예시로 이렇게 흑백 픽셀로 구성된 이미지에서 이 X자 모양을 감지하고 싶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이미지들이 2차원 배열의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흑백이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각 픽셀을 1 혹은 -1의 값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모양의 X자가 있는데, 요거는 완벽한 X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한 형태는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픽셀 위치별로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는 근데 요거랑 요거가 같은 X라는 것을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X가 기울어져 있든 뭐 크기가 줄어들었든 회전이 되었든 뭐 그 어떤 변형이 생겼더라도 신뢰도가 높게 탐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합성곱의 원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패치 단위로 나눠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X라는 문자를 정의하는 핵심 특징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대각선이 있고,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가는 대각선이 있고, 뭐 가로질러서 교차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탐지하려는 핵심적인 특징은 총 3가지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패치 단위로 나눠서 비교를 하게 되고, 위치가 정확히 픽셀 값들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패턴이라면 감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패치 단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일치한다라는 것을 감지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글로벌하게 이렇게 전역적으로 봤을 때도 이 이미지가 X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가 또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각각의 특징이라고 불렀던 것 자체도 사실 작은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도 사실 이렇게 크기만 작을 뿐이지 2차원 숫자 배열로 표현됐다는 것은 이 큰 이미지와 구조가 동일하다,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특징, 요 패치들을 합성곱 필터로 정의하고 감지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필터들로 왼쪽 대각선이나 오른쪽 대각선, 그리고 교차점 같은 거를 감지하도록 설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앞서 말했던 건 되게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 그 직관을 바탕으로 연산이 어떻게 이 수학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러한 합성곱이라는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에 있는 결론적으로 이미지에 있는 공간 정보를 보존을 하면서 큰 이미지를 작은 하위 이미지들, 그 패치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3 곱하기 3 행렬이 있고, 이렇게 있고,
요 대각선만 1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를 마이너스 1로 채웠다는 것은 저희가 왼쪽에서 오른쪽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요 대각선 형태의 패턴을 찾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필터를 이 이미지 위에 덮고 해당 위치의 이미지 패치들과 그 필터를 원소별로 곱셈을 하게 됩니다. 1대1로 다 곱한 다음에 그 결과값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 이미지랑 이 패치가 거의 일치한다면 곱셈 결과가 1로 가득 찬 행렬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다 더해주면 되게 큰 수가 나오게 되고 되게 강한 활성화를 할 수 있다. 그 큰 수를 봄으로써 이 액티베이션이 강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속에 이제 저희가 찾으려는 특정 위치에 저희가 원하는 필터와 동일한 그 특징이 정확히 존재를 하면 필터와의 곱셈 결과가 되게 높은 반응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연산이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이 5 곱하기 5 크기의 이미지와 이 3 곱하기 3 크기의 필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둘의 합성곱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필터를 이미지 위로 조금씩 이동을 시키면서 전체를 훑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소별로 곱셈을 하고 합산을 하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이 필터를 이 이미지 위에 올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각각의 1, 0, 1, 0, 1, 0, 뭐 1, 0, 1 이런 식으로 필터를 원소별로 곱하게 되고 그거의 합을 구하면 이렇게 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을 이 출력 누련에 출력 누련의 위치가 되는 이 값에 이렇게 매치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필터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긴 다음에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면 요 합이 3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쭉쭉쭉 옮겨가면서 수행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런 피처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를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무튼 이 주제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배경을 좀 덧붙이자면 사람들은 이 필터라는 것을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직접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을 때 이렇게 sharpen 필터도 있고 엣지 디텍트 하는 필터도 있고 좀 더 강하게 strong하게 엣지 디텍트 하는 필터들도 있고 어쨌든 되게 다양한 필터를 직접 설계를 해왔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 필터의 가중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출력층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즉 무엇을 감지할 수 있는지도 달라진다는 것을 한 번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지에서 어떤 걸 감지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이 필터 설계가 좀 큰 영향을 주고 이 필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컨볼루션 연산을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미지보다 아웃풋의 크기가 좀 더 작아지게 돼요. 이렇게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계산 차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이미지를 그대로 보존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런 컨볼루션 통해서 아웃풋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고 또 그 아웃풋의 크기를 원래대로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짝만 제가 보조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뭐 수식으로 나타내면 뭐 이미지가 n 곱하기 n, 필터가 f 곱하기 f다라고 하면 아웃풋 사이즈는 n-f 나누기 스트라이드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라이드는 시프트를 몇 픽셀씩 할지 얘기하는 그 스트라이드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필터를 사용하면서도 아웃풋의 크기를 인풋이랑 동일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우측의 이미지에 보이시는 이제 제로 패딩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 겉에다가 0값으로만 이렇게 좀 픽셀을 추가를 시켜줘서 거기에다가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하면은 아웃풋의 크기를 인풋과 동일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겠죠. 다만 그랬을 때 이제 스트라이드의 크기가 1 정도가 돼야 이제 그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거지 스트라이드를 막 3씩 시키면서 원래 크기를 유지시키게 되면은 제로 패딩에 너무 많이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상 뭐 유지하는 의미도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컨볼루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배웠다고 하면 이 컨볼루션의
연산의 입력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학습이 되는가에 대해서 배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미지 자체는 입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되게 당연하게 정의가 되어 있겠지만 필터, 아까 필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터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CNN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이제 이미지 분류를 위해서 설계된 신경망 구조인데요. 이 이미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용한 특징들, 그 필터들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러 이미지들을 입력으로 주고 오른쪽에서 나올 분류 결과를 구별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어떤 필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모델이 스스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NN은 되게 핵심 연산이라고 불릴 만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배웠던 컨볼루션, 이미지 위를 패치 단위로 스캔하면서 특징을 추출하는 연산이고 두 번째로는 이 non-linearity, 그래서 비선형성이라고 부르는데 각 합성곱 출력에 이제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함으로써 모델의 표현력을 증가시키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풀링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다운샘플링하는 연산으로 이 풀링을 통해서 저희는 이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즉 이미지가 작아지면 결과적으로 더 넓은 영역의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풀링을 통해서 이미지를 작게 하면은. 그래서 풀링이 CNN이라는 것이 점차 더 큰 스케일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풀링을 통해서 작은 변화에는 invariant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가지고 모델이 필터를 학습하게끔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 있는 그 애들은 실제로 케러스나 뭐 파이토치 같은 데서 텐서플로우나 뭐 파이토치 같은 데서 어떻게 이런 연산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CNN 내부에서 연산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NN의 첫 번째 층은 그 출력, 그 은닉층의 각 뉴런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입력 패치와 필터의 가중치를 원소별로 곱한 뒤에 전부 더하고 바이어스를 더한 다음에 비선형성 함수를 적용한다. 이제 익숙하시죠?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로컬 커넥티비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른쪽 은닉층의 각 뉴런이 왼쪽 입력 이미지에 이제 특정한 지역만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수학적으로 명확히 정의를 하면 그러니까 다음과 같고 이 과정들이 결국에 앞서 배웠던 그런 컨볼루션 연산 그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근데 이 합성곱 연산, 컨볼루션 연산이 단일 필터에 대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CNN이란 것은 각각의 층, 레이어가 여러 개의 필터를 동시에 학습을 하게 되는데 뭐 한 층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의 엣지를 감지하는 여러 필터를 학습할 수 있고 뭐 다른 층에서는 뭐 엣지 말고 뭐가 있을까요? 뭐 다양한 것들을 어쨌든 학습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필터들이 서로 다른 특징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 층에서 그것을 좀 더 조합을 해서 복잡한 패턴을 감지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층의 출력이 단순히 2차원 이미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필터의 결과를 포함하게 된 3차원 볼륨 값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살짝 이제 그 시험에서 저희가 많이 볼 법한 조금 그런 계산 연산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그 CNN에서 그럼 모델 파라미터 개수를 어떻게 적용을 하냐라고 했을 때 오른쪽 예시를 보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5 곱하기 5 곱하기 3이라는 필터 크기의 필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거에 맞는 또 그 계산 방법 밑에다가 이렇게 예시로 넣어놓긴 했는데 조금 이제 그 아예 수식으로 알려드리면 필터 레이어 크기가 뭐 A 곱하기 B 곱하기 C다. 그리고 필터의 개수가 N이다라고 하면은 그 각 필터 레이어의 크기에 맞는 그 크기에다가 바이어스 1 추가를 해주고 그 개수가 N만큼 있으면은 거기에 총 파라미터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저런 필터의 개수가 종류가 여러 개가 되면 될수록 그게 이제 뭐 로우 레벨일 수도 있고 하이 레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간 레벨의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특징들을 조금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줘서 이제 CNN이 효율적인 그 이미지 연산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 페이지도 연주님께서 설명을 한번 네네. 해주실까요? 이 부분도 이제 제가 같이 넣어놓은 그런 건데요. 그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로우 레벨 피처도 있고 미드 레벨 피처도 있고 하이 레벨 피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저기 원래 인풋에 대해서 실제로 저렇게 그 피처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피처 맵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필터가 우측 그 약간 우측으로 올라가는 저 형태의 그 필터를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이미지 내에서 저러한 형태가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이제 매핑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런 피처 맵이 여러 개가 쌓이는 거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저게 쌓인 걸로 이제 CNN 연산이 되는 건 건데 이러한 이터레이티브하게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피처 맵들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피처 맵들을 적용을 함으로써 이미지를 디텍션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네. 다음 페이지를 또 요런 보시면은 네, 이 부분은 또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연주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요 피처 맵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추출이 되고 적용이 되는 건지 좀 더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러한 볼륨에 이제 이 non-linearity를 적용을 하는 방식을 배우게 될 텐데 요 비선형 함수를 적용을 하는 것이 결국에 모델의 표현력을 되게 크게 향상시키는 방식인데요. 이미지에서 가장 자주 사용을 하는 대표적인 비선형 함수는 요 렐루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렐루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그냥 되게 간단하게는 음수는 0으로 바꾸고 양수는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트래시홀드를 결정하는 이런 임계값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풀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불필요한 음의 값들은 모두 이제 제거를 하고 의미 있는 양의 값들만 남기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 비전에서는 렐루 함수가 특징을 되게 강조하고 잡음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풀링입니다. 이제 컨볼루션 이후에 무언가 이런 풀링이라는 작업을 왜 수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풀링은 본질적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합성 곱을 통해서 이렇게 피처 맵이 생성이 되면 그 피처 맵을 축소를 한 다음에 다시 합성 곱을 반복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되게 커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지는데 그거를 축소를 한 다음에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입력이 작아지게 되면 같은 필터를 사용을 하더라도 더 넓은 영역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의 풀링이 다음 컨볼루션의 시야를 넓혀주는 효과를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풀링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맥스 풀링이라는 게 있고 맥스 풀링은 여기 화면 속에서 나와 있는데 이미지 이 입력 특징 피처 맵에서 2 곱하기 2 크기의 패치를 선택을 하고 그 패치 내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 하나만 뽑아서 출력 맵의 위치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 곱하기 2 패치가 결국 이 하나의 패치 1 곱하기 1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를 절반으로 축소를 할 수 있다. 이게 맥스 풀링이고 맥스 풀링 외에도 뭐 민 풀링도 있고 에버리지 풀링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풀링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걸 사용할지는
직접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각각이 갖는 특징과 장단점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풀링을 할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뭐 이 맥스 풀링의 경우에도 되게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하나의 값, 이 중에서 가장 큰 최대의 값 하나만 그 그레디언트를 갖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픽셀에 대한 정보는 소실이 되게 되겠죠. 요런 값들은 이제 소실이 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꼭 맥스플링이 제일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여서 설명을 했을 뿐, 각각의 풀링에 대한 거를 좀 더 그 각각의 특징을 잘 알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사진인데 요걸 이제 모델이 실제로 이렇게 학습한 필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시각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CNN이라는 것이 이제 학습을 하는 중이거나 학습 이후에도 그 각 층이 어떤 필터를 학습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한 결과인 거고, 요 각각들이 이렇게 각 학습된 필터를 시각화를 해보면 세 단계 수준의 로우 레벨, 미드 레벨, 하이 레벨 피처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는 뭐 요 밝기의 강도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요 엣지 디텍션 필터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중간 단계는 뭐 눈, 코, 입과 같은 구성 요소를 조금 이제 탐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가장 하이 레벨 피처를 생각을 해보면 얼굴을 지금 다 이렇게 탐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전체적인 얼굴 구조 같이 되게 높은 수준의 특징을 감지할 수 있다. 이처럼 이 CNN이 층이 깊어질수록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특징들을 학습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딥러닝에서 이 딥러닝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필터들을 사람이 직접 설계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냥 모델에게 되게 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얼굴을 가장 정확히 탐지할 수 있도록 너가 알아서 적합한 필터를 찾아봐라 라고 요청을 하고 그것을 해낸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CNN 구조를 이렇게 두 단계, 피처 러닝이랑 클래시피케이션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이 가능한데, 이 그 특징 추출하는 단계에서는 모델이 앞서 말했다시피 필터를 통해서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넘어가면 분류를 하게 되는데, 뭐 탐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분류를 하게 되는데 추출된 특징들을 기반으로 이게 얼굴인지 아닌지 뭐 최종 판단을 내리는 작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업에는 보통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 딥러닝에서 이제 분류 작업을 할 때 가장 자주 사용이 되는 함수인데, 마지막 층의 n개 출력값, 그 로짓을 받아서 그것들의 합이 1이 되도록 정교화를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출력 결과를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확률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왜 이 소프트맥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분류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가장 probability가 높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률 분포로 확인을 해야, 즉 전체 합이 1이 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확률을 차지하고 있을지를 확인을 해야 성공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살짝 수식적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어쨌든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떤 로스가 활용을 될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활용을 할 때에는 약간 힌지 로스라는 게 이제 이미지에서는 활용이 되는데요. 자기 객체에 대한 스코어와 다른 객체에 대한 스코어의 차이를 더하는 방식으로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0값과 다른 개체와 자신의 차이를 빼고 거기다 1을 더한 것 중에 맥스 값을 이제 로스로 활용을 하는데요. 실제 예시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캣 고양이 사진을 보면 자신에 대한 스코어가 3.2고 차에 대한 스코어가 5.1이고 그리고 개구리에 대한 스코어가 지금 마이너스 1.7이죠. 그럼 컬 마이너스 캣을 하면 1.9가 되고 거기에 1을 더하면 로스가 2.9가 됩니다. 프로그는 마이너스 1.7에서 3.2를 빼면은 음수가 되니까 어차피 맥스 값이 0이어서 이제 로스 값이 총 2.9가 되는 거고, 차는 잘 구별을 했고 또 개구리는 지금 자신에 대한 스코어가 낮아가지고 로스 값이 매우 크게 나왔죠. 그래서 저런 스코어 차이를 활용해서 로스를 함으로써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높은 스코어를 매기게 하고 그리고 다른 개체에 대해서는 낮은 스코어를 매기게 하는 방식으로 로스를 계산을 해서 이제 그거를 가중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또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요거 말고 더 대표적으로 활용이 되는 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인데요. 결국에는 그 로그 값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그 맞는 클래스에 대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로스를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수식을 조금 이렇게 저렇게 이제 써놓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최적의 그레디언트를 찾아가지고 가는 그레디언트를 계속 이제 경사하강법을 시켜서 이제 로스를 최적화를 하는 그런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또 이제 하나 이제 저희가 CNN에서 어쨌든 들어오면서 가장 조금 효과적이라고 했던 거는 그 필터 자체를 사람이 입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모델이 자체적으로 아 이러한 사람한테는 뭐 이러한 필터가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혹은 아니면은 뭐 고양이한테는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라는 거를 자체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그 피처를 이제 그 피처 맵을 이제 적용을 한다 그 피처 익스트랙션 이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아래 보시면은 그냥 앞에서 봤던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을 하고 액티베이션 하고 또 이제 풀링 하고 이 방법을 이제 계속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을 하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어쨌든 동일하게 이제 아웃풋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지만 이제 과정에서 CNN은 컨볼루션하고 액티베이션하고 풀링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학습 가능한 웨이트가 필터의 가중치 그리고 풀링 연산 가중치와 그리고 풀링과 아웃풋 사이의 가중치 이거 여러 가지를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풀링과 아웃풋 사이의 가중치는 앞에서 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쪽을 보면 되는 건 거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수식이 이제 실제 그 다른 로스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너무 수식을 다 이제 딥하게 보면은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수식이 다음과 같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맥스 풀링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실제 최대값을 가지는 값 위치를 제공하고는 이제 기울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조금 계산할 때 그 최종 그 맥스 값을 제외하고는 이제 0이어서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조금 그런 식이 간단해진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봤던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요런 식으로 코드로 구현을 하면 요런 식으로 CNN을 구현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요게 특징 추출 단계가 되고 이제 여기서는 그 필터를 학습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파이토치에서도 앞서 봤던 구조를 거의 그대로 코드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실 설명을 할 때는 여기 이 자료 속 이미지에도 그렇고 CNN이 분류 작업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사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작업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선 특징 추출하는 부분이랑 여기 후처리 모듈 정도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뭐 이렇게 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 얘가 클래시피케이션에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뭐 객체 탐지도 할 수 있고 세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고 뭐 되게 등등 되게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왼쪽에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을 고정을 하고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오른쪽 부분을 계속 변형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는 결과값이 굉장히 오른쪽 모드를 바꿨을 때 결과값이 굉장히 크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매우 다르게 보이는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예시가 될 수 있겠고, 뭐 의료 영상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너리로 진단, 뭐 병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진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쓸 수도 있겠고, 뭐 여기 사진에서는 이 유방 촬영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진단 모델이 실제 방사선 전문의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디텍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분류는 일반적으로 2개의 클래스 혹은 사실 그거보다 더 많게 멀티 클래스, K개의 클래스 문제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택시가 있는데 요 입력 이미지를 보고 CNN이 이건 택시구나 이렇게 출력을 내뱉을 수 있겠죠. 이게 근데 만약에 이건 분류 문제일 때 예시고,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탐지의 문제라면 입력 이미지를 CNN에 넣었을 때 이 객체가 택시이고 이게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그 위치에 대한 바운딩 박스까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 탐지는 클래스만 이렇게 라벨만 뱉게 되는 게 아니고 객체 공간적인 위치까지 예측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신경망으로 생각을 해보면 택시 하나만 예측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장면 안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객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출력의 크기와 구조라는 게 하나로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게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변적이어야 하고 아까 봤던 그 그림에서 오른쪽의 아웃풋 헤드를 이제 바꿈으로써 앞에 있던 뭐 이렇게 분류 작업도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오브젝트 디텍션의 구조로 뽑아볼 수도 있다. 그래서 CNN이 되게 다양한 작업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아키텍처이다. 이렇게 일반화 능력을 조금 보여주는 슬라이드였고요. 그러면 이제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복잡한 객체 탐지 작업을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언제 어디에서 바운딩 박스가 쳐져야 될지 그 크기도 제각각이고 박스 개수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이 문제가 어렵게 풀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저희가 택시라는 걸 찾겠다고 했을 때 가장 단순한데 좀 비효율적인 나이브한 솔루션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무작위로 박스를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이미지에 임의의 박스 하나를 씌우고 그 박스를 이 학습된 CNN에 통과를 시켜서 분류를 수행을 해봤을 때 객체가 감지되지 않으면 버리고 다음 박스를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가 왔는데 택시가 아니네 하면 이렇게 엄청 많은 박스를 그려보고 택시를 찾는 그런 방식을 되게 나이브하게 떠올려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 해상도가 높을수록 이 박스가 쳐질 만한 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모든 가능한 객체와 위치들의 크기를 탐색하는 것이 계산량이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똑똑한 시도가 이제 간단하게 휴리스틱한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제 박스를 쳐보자 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이 엣지 디텍션이나 뭐 블록 같은 방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박스를 어디다 치세요라고 자동으로 제한하는 박스 제한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스들을 CNN에 하나씩 통과를 시켜서 다시 객체의 유무를 분류하게 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여러 박스를 어쨌든 반복적으로 CNN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이 줄긴 했어도 엄청 느릴 것이고 아직 이 박스 제한하는 것과 분류하는 모델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공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CNN의 장점이었던 이 엔드투엔드 학습 구조가 깨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정밀해지기도 어렵고 학습도 좀 불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뭐 Faster RCNN 이런 방법이 있겠는데 이 방식은 이제 박스 제한하는 그 모델과 분류하는 작업을 하나의 CNN 내부에서 엔드투엔드로 통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입력 이미지를 CNN에 넣고 그 내부에 포함된 이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요거가 이미지로부터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에 박스를 제한한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박스를 동일한 CNN에서 이제 추출된 특징에 기반을 해서 클래스 분류를 하고 이제 바운딩 박스를 치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함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모든 과정이 이렇게 단일 포워드 패스에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좀 이전의 방법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다. 그리고 박스를 제한하는 모듈과 분류를 하는 모듈이 같은 특징들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올라가고 정보 손실이 없다라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Faster RCNN 방식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지고 뭐 욜로나 SSD 등의 되게 다양한 고속 탐지 모델들의 기초가 되는 접근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분류하고 객체 탐지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을 살펴봤는데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도 태스크 중에 존재를 합니다. 세그멘테이션이란 이미지 내 박스만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의 모든 픽셀마다 하나의 클래스를 예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이미지가 주어지면 그에 대응하는 픽셀 단위의 분류 결과를 이미지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예시로 들어서 이 슬라이드를 갖고 왔는데 시멘틱이라는 말은 그 클래스 정보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RGB 요 이미지를 입력으로 주고 각 픽셀마다 이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예측하게 하는 과정이 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다. 그래서 요 이미지는 뭐 소나 하늘, 뭐 초원 이런 식으로 픽셀 값별로 구별이 된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의 구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1단계에서는 특징 추출기, 앞에서 봤던 CNN에서 사용됐던 특징 추출기를 거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이 컨볼루션 필터 거치고 다운샘플링하고 비선연성 통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했으면 그 이후에 원래 기존에는 이 2차원 이미지를 1차원 벡터로 분류를 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업샘플링을 다시 하고 출력 값으로 뱉음으로써 2차원 구조를 유지한 채 이 이미지 값으로 출력이 된다. 그래서 다운샘플링 됐던 특징 맵을 다시 원래 크기로 업샘플링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 라벨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이미지 값에 대한 클래스 분류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냥 분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의 분류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각 픽셀 단위로 분류를 수행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신경망 학습에 대한 예제이고 이 경우에는 뭐 입력이 카메라 이미지, 이제 실시간으로 보는 전방 시야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좀 스트리트 맵이 입력 값으로 들어왔을 때 이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신경망에 입력을 해가지고 신경망이 이제 자율적으로 어디로 갈지 그거 운전을 제어하는 명령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인간도 운전할 때 눈으로 앞에 보는 내 눈에 보이는 전방 시야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지도 앱 같은 전반적인 위치 정보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인간이 새로운 도시에 가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처음 가는 길을 운전할 수 있듯이 이 연구에서도 이렇게 카메라로 전방 시야를 보고 이 코스맵을 통해서 앞으로 어디로 운전해야 되는지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예시들과의 차이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앞선 예시들은 이제 출력이 이렇게 어떠한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얘는 확률 분포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휠 각도만 어디로 갈지 하나만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뭐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도까지 다양한 엄청 큰 범위의 값 중에 어느 특정한 각도를 얘기를 하게 그 특정 각도에 대한 그 확률 분포를 예측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연속적인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문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학습 방식은 앞서 말했던 피처 익스트랙션 방식을 컨볼루션 타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선형 함수 타고 다운샘플링하고 풀링하고 요것들을 거쳐서 그 이미지에서 나온 특징을 하나의 특징 벡터로 대신 여기서는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기반으로 자동차가 어디로 갈지 뭐 각도를 추정을 한다던가 가속해야 되는지 감속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역전파로 학습을 한다라는 것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CNN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게 됐고 이 CNN이라는 것이 단순히 분류하거나 탐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태스크에 잘 수행이 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 수준의 되게 유연한 의사결정 능력을 모방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서머리였고 연주님 추가적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우선 가영님이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이런 비전 분야가 사실 이제 NLP 쪽에서도 이제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VLM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멀티 모달리티가 앞으로 되게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뭐 비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NLP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 완전하게 딥하게 알아야 되지는 않지만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조금 이제 기본적인 것이더라도 조금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조금 앞으로 되게 연구를 또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이 조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그 중간중간 이제 질문으로 넘어갔던 포인트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그 정도 얘기하면서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하이 레벨로 구성이 된 렉처였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것들만이라도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이 다양한 분야에서 잘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연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이렇게 넓게 지식을 확장한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쳐볼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